여러분, 중국 연예계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한 배우가 총사령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중국 연예계 역사상 최초예요. 그것도 무명 배우가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자작곡 앨범까지 낸 정식 연예인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사형 집행 후에도 그가 주연한 영화가 당당히 개봉됐다는 거예요. 중국 당국은 탈세나 마약, 불륜 같은 일에는 연예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작품까지 차단하는데 살인을 저지른 배우의 영화는 그대로 개봉을 허가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중국 연예계는 이 사건을 두고 심각한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인 걸까요? 오늘은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장이양 사형 사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엄청났어요. 중국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지만 연예인에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건 장이양이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당일 바로 총사령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사형수들도 몇 년은 수감되는데 장이양은 최종 판결 받은 날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당연한 처벌이라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됐어요. 탈세한 판빙빙은 작품이 전부 차단됐는데 살인범 장이양의 영화는 왜 개봉하나? 실제로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문제 연예인에 대해 엄격한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왔어요. 탈세, 마약, 불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활동은 물론 출연 작품 공개까지 원천 차단하죠. 그런데 살인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까지 당한 장이양의 작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3월에는 그가 주연한 영화 해우음성관이 당당히 개봉됐고요. 인지도가 낮은 무명 배우라고 해서 살인범의 영화를 그대로 내보내는 건 명백한 이중잣대다.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예요. 대체 장이양은 누구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중국 연예계 최초로 사형을 당한 걸까요? 장이양, 쟁 YIYANG은 1990년 5월 1일 중국 산시성 신양시 싱핑시에서 태어났어요. 초중학교만 졸업한 학력이지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은 음악 시간만 되면 장이양이 노래를 불러줬다고 회상했죠.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식당 종업원, 공장 노동자,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온갖 일을 다 했대요. 2007년 우연히 들은 누군가 당신에게 말해준 적 있나요? 라는 노래에 반해서 나도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독학으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012년 장이양은 즐겁게 움직여요라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 3등을 했어요. 이게 그의 연예계 입성 계기였죠. 2015년에는 첫 자작곡 앨범 우는 남자를 발표했고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무명 가수의 성공 스토리 같죠? 하지만 그의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여요. 그가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 용의 혼, 도둑과 싸우다, 음악 치료 마스터, 도둑에게도 도가 있다 같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저예산 영화들이에요. 그나마도 주연이 아니라 단역이나 조연이었고요. 중국 네티즌들은 그를 18선 배우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 연예인의 인지도를 1선, 2선, 3선 이렇게 분류할 때 18선은 거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을 뜻하는 은어예요. 더 흥미로운 건 그가 자신을 포장하는 방식이었어요. SNS에서는 자신을 가수, 배우, 감독, 작곡가로 소개했고 별명도 귀자, 귀형, 귀성 같은 이상한 이름들을 사용했죠. 발표한 곡 제목들도 귀신, 결핍, 산채로 묻다, 우는 남자 같은 어두운 것들 뿐이었어요.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자기애성 인격장애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2019년에는 금상상신인 남자 배우상까지 받았어요. 물론 이건 상업성 시상식이라 권위는 없었지만 그래도 장이양은 자신을 성공한 연예인으로 포장했죠. 그리고 2021년 9월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소녀의 나이는 겨우 15세였어요. 2021년 9월
당시 31세였던 장희양은 같은 마을에 사는 15세 소녀 장나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31세 성인 남성과 15세 미성년자의 연애. 이것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심각하죠. 중국 네티즌들은 소아성의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교제 초반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나는 장희양의 극단적인 성격을 견디기 힘들어졌죠. 통제욕이 강하고 편집증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몇 달 후 장나는 이별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장희양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내가 죽겠다며 자살 협박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요. 어린 장나는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이별을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관계는 계속 악화됐고 결국 장나는 다시 한번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2022년 2월 26일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장희양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이었어요. 그는 장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생일인데 함께 보내자고 했죠. 장나는 거절하기 어려워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시간 둘은 택시를 타고 싱핑시 성광양식장 근처의 숲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죠. 숲속에서 둘은 또다시 이별 문제로 다퉜어요. 격렬한 말다툼이 오갔죠. 그리고 그 순간 장희양은 미리 준비해둔 접이식 칼을 꺼냈어요. 그는 장나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어요. 왼쪽 경동맥, 경정맥, 기관, 식도가 모두 절단됐죠. 장나는 대량 출혈과 기계적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범행 후 장희양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침착하게 장나의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었죠. 피 묻은 옷과 흉기, 장나의 휴대폰은 근처 저수지에 던져버렸어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거예요. 마치 계획적 범행처럼 차분하게 행동했죠. 그날 밤 9시경, 장희양은 호텔방에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패했고 호텔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죠. 경찰이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드러났어요. 법원의 조사 결과 장희양은 강한 통제욕과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살 위협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즉, 이건 충동적 범행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통제욕과 집착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사건이 알려진 후 중국 네티즌들은 장희양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소름 돋는 기록들을 발견했죠. 먼저 범행 14일 전인 2022년 2월 12일 그는 이렇게 썼어요. 번역하면 이미 만났으니 서로 잊지 말고 이미 함께하니 서로 속이지 말자. 만남은 단지 시작일 뿐 소중히 여겨야 좋은 결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연인의 다짐처럼 보이죠? 하지만 14일 후 그는 그 연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더 섬뜩한 건 범행 당일인 2월 26일에도 그가 SNS를 업데이트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그는 장나의 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썼죠.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그녀를 죽였죠. 2022년 2월 8일에 올린 영상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마누라야, 우리 엄마가 혼수를 준비해뒀어. 너는 지참금 안 가져와도 돼. 내가 오기만 하면 돼. 결혼을 약속하는 달콤한 말이었죠. 하지만 18일 후 그는 그 마누라를 살해했어요. 2021년 11월 26일 포스팅도 의미심장해요. 사실 너 그렇게 차갑게 굴 필요 없어. 난 너를 괴롭힐 생각 없었어. 내가 건성으로 대하는 거 다 알아. 사실 너와 나 사이는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예전에는 깊은 사랑이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어. 영원히 깊은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이때부터 장나가 이별 신호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희양도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내가 돌아서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돌아서지 못했어요. 아니, 돌아서는 대신 칼을 들었죠. 장희양의 SNS를 보면 감성적이고 철학적인 글들이 많아요. 인생에 대한 성찰, 사랑에 대한 고민, 심지어 아심양불,
내 마음은 부처를 향한다이라는 곡까지 발표했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16세 소녀를 칼로 찌르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냉혹한 살인범이었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모순을 보며 완벽한 위선자라고 비난했죠. SNS에서는 사랑과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2022년 2월 27일 장이양은 체포됐어요. 그리고 산시성 셰냥시 중구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죠. 법원은 장이양의 범행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수단이 잔인하고 사회적 영향이 매우 나쁘다. 고의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한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장이양은 항소했어요. 억울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2024년 산시성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 중국 대법원까지 사형을 승인했죠. 2024년 12월 18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날 장이양은 싱핑시 형장에서 총사령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중국에서도 사형 확정 후 보통 몇 년간은 수감되는데 장이양은 판결 당일 바로 집행된 거예요. 이례적으로 빠른 집행이었죠.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해요. 첫째, 범행이 매우 잔인했다는 점이에요. 16세 미성년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죠. 둘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에요. 중국 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매우 엄격하거든요. 셋째,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은 중국 연예계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바로 중국 연예계 최초로 사형을 당한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죠. 중국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예요. 매년 수천 명이 사형을 당한다는 추정도 있죠. 정확한 수치는 국가 기밀이에요. 하지만 연예인에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건 장이양이 처음이에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많았어요. 판빙빙 탈세로 거액의 벌금 부과, 활동 금지. 크리스 우 강간죄로 징역 13년. 리펑 성매매로 구류, 활동 금지.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장이양만이 유일하게 사형을 당한 거죠. 이건 중국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 대우는 없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당연한 처벌이다. 연예인이라고 봐줄 이유가 없다. 16세 소녀의 목숨을 빼앗은 죄, 사형이 맞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됐죠. 그게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룰 블랙리스트 이중잣대 논란이에요. 사형 집행 후 중국 네티즌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25년 3월 12일 장이양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해우음성관이 개봉했다는 거예요. 살인범이 사형당했는데 그 영화는 왜 개봉하나? 중국 국가광전 총국은 그동안 문제 연예인에 대해 엄격한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왔어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판빙빙 사례. 2018년 탈세 스캔들 발생, 출연작 전부 방송 금지, SNS 계정 폐쇄, 사실상 연예계 퇴출. 정상 사례. 2021년 탈세 의혹. 출연 중이던 드라마 전부 편집으로 삭제. 기존 출연작도 방송 중단. 크리스 우 사례. 2021년 성범죄 스캔들. 모든 작품 플랫폼에서 삭제. 광고 모델 계약 전부 해지. 이렇게 탈세, 마약, 성범죄 같은 일에는 철저하게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요. 본인뿐 아니라 출연 작품까지 전부 차단하죠. 그런데 살인범 장이양의 영화는 왜 개봉했을까요?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장이양은 18선 배우로 대중적 인지도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즉, 유명 연예인은 철저히 관리하지만 무명 연예인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어요. 판빙빙은 탈세했다고 작품 전부 차단했으면서 살인범의 영화는 개봉시키나?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살인범의 작품을 그냥 두는 건 말이 안 된다. 블랙리스트는 유명인만 적용되나?
무명살인범은 괜찮나? 일부는 영화 제작사를 향한 비판도 있었어요. 왜 사형수가 나온 영화를 개봉시키나? 피해자 유족의 감정은 생각 안 하나? 실제로 장이양의 회사도 2025년 6월 24일에 폐업 처리됐어요. 하지만 이미 완성된 영화는 그대로 개봉된 거죠. 이 논란은 중국 연예계 블랙리스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어요. 유명 연예인에게는 엄격하지만 무명 연예인에게는 느슨하다는 거죠. 장이양 사건은 중국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첫째, 연예인 자격 기준의 모호함이에요. 장이양처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연예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어요. 몇 편의 저예산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고 자작곡 앨범 몇 장 내면 가수, 배우, 감독이라고 소개할 수 있죠. SNS에서는 자신을 포장해서 마치 유명 연예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장이양도 그렇게 했죠. 둘째, 미성년자 보호장치의 부재예요. 31세 성인 남성이 15세 소녀와 교제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장난은 여러 차례 자살 협박을 받았지만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성인 남성의 협박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만약 장나가 초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셋째, 중국 연예계의 관리 시스템 허점이에요. 유명 연예인은 철저히 관리하지만 무명 연예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돼요. 장이양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당했는데도 그의 영화가 개봉될 수 있었던 이유죠. 넷째, SNS와 현실의 괴리예요. 장이양은 SNS에서 사랑과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제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어요. 이런 이중성은 오늘날 SNS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죠. 중국 심리학자들은 장이양의 사례를 분석하며 경고했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징후가 있는 사람은 연애관계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극단적인 통제욕과 집착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국 사회 전체에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연예인 관리 시스템은 공정한가? SNS 시대,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장이양, 그는 중국 연예계 역사상 최초로 사형을 당한 연예인이 됐어요. 1990년에 태어나 2024년 34세의 나이로 총사령을 당했죠. 그가 남긴 건 무엇일까요? 한 16세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 유족들의 평생 아픔, 그리고 중국 연예계의 어두운 기록이에요. 만약 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별을 받아들였다면, 자살 협박 대신 정상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면, 혹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통제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칼을 들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하지 못한 연애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살 협박, 과도한 통제, 집착 같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의 전조죠. 특히 미성년자라면 주변 어른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둘째, SNS와 현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이양처럼 SNS에서는 멋진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실제 행동을 봐야 하죠. 셋째,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15세 소녀가 31세 남성과 교제하고 자살 협박을 받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건 시스템의 실패예요. 넷째, 연예계 관리 시스템은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엄격하고 무명이라고 느슨하면 안 돼요. 기준은 일관되어야 하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 이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명 연예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연예인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연 중국 당국이 이런 목소리를 들을까요? 아직은 미지수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장이양 사건이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장이양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중국 연예계의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공정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